이준석 의원이 네. 그런 분들과 우리 그럼 무제한 토론 한번 하자. 어우, 몇백만 조회수 나올 겁니다. 그래요? 제안을 한 이유는 뭐예요? 아니 이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부정선거에 있어서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그러니까 부정선거 없었다고 주장하는 쪽에 제가 수괴 같은 사람이에요. 네. 제가 심지어 국민의힘 당대표 할 때 이거 말하는 놈은 다 윤리 보내겠다 한 적도 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대통령 후보가 수괴였지. 그런데 이제 이 상황인데 전문적으로 토론하시거나 정치하신 분들이 아닌 분들이랑 토론해보니까요. 옛날에 뭐 이상한 소리예요. 뭐 CCTV를 틀어놨는데 투표함을 비추고 있는데 아무 일이 없어.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정지 화면 아니냐. 그러니까 뭐 고양이랑 강아지를 좀 풀어놓으면 안 되겠느냐.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것을 그 CCTV 관내 보관하는 곳 안에 머물게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CCTV만 있고 동체가 없다고 하면은 뭐 이런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분들은 이길 가치가 없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황교안 총리 정도 되면은 대한민국의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지내시고 있으니까 이분을 토론해서 뭐 설득하거나 제압하면은 이 논란이 좀 종식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다뤄볼 내용은 지금 한국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죠. 바로 부정선거입니다. 사실 이 주제는 조금 무겁고 충격적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다 보신다면 더 이상 음모론자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 부정선거에 대한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요즘 시대에 부정선거가 말이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과연 그럴까요? 미국에서 시장 후보를 뽑는 예비 경선에서 부정선거가 발생했습니다. 법원이 재선거를 명령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부정선거는 민주주의의 대명사와도 같은 미국에서도 발생했고 실제 여러 나라들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MBC나 JTBC 같은 언론들에서는 윤 대통령이 갑자기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게 극우 유튜버들의 음모론에 놀아나서 자기 자신이 당선된 시스템도 믿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거 아시나요?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때부터 부정선거에 대한 언급을 끊임없이 해왔던 사람이에요. 트럼프도 대통령이 되고 나서 부정선거와의 전쟁을 선포했는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보통 선거에서 진 쪽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데 이미 당선된 트럼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왜 부정선거를 밝히려고 할까요? 부정선거의 핵심에는 바로 사전투표가 있습니다. 미국은 우편투표라고 부르죠. 트럼프와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은 같아요. 본투표는 조작하기가 어렵고 사전투표는 조작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그 답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2020년 4.15 국회의원 선거를 되돌아봐야 해요. 이때부터 부정선거 의혹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거든요. 가장 황당하고 유명한 건 바로 투표용지 문제였어요. 투표를 하면 당연히 종이를 접어서 투표함에 넣는 게 상식이죠. 심지어 선관위에서도 접어서 넣으세요 라고 명시를 해놨고요. 그런데 빳빳하게 새 것처럼 펼쳐진 투표용지들이 수도 없이 발견됐고 많은 사람들이 선관위에게 따지자 선관위의 해명이 더 기가 막혔어요. 접혔던 종이가 원상태로 회복하는 기능이 적용된 특수 재질을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원상태로 회복하는 기능이 적용된 특수 재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접어도 다시 펴지는 형상기억 종이가 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종이가 있었다면 이미 노벨상은 따놓은 당상인데 참 알 수가 없는 해명이네요. 선관위의 주장이 맞다면 반대로 이렇게 접힌 자국이 있는 투표지가 가짜 투표지겠네요. 뭐가 됐든 둘 중에 하나는 가짜 투표지라는 얘기잖아요. 이외에도 이상한 투표용지들은 4.15 총선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까지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새벽 3시에 출처가 불분명한 투표용지를 집어넣는 CCTV도 나왔고 봉인 테이프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뜯었던 걸 다시 붙인 흔적까지. 또 투표용지는 억지와 계약을 통해 만들어져서 종이의 색이 다를 수가 없는데 이렇게 색이 다른 누런 투표지가 나오질 않나. 심지어 이건 투표지끼리 서로 붙어있네요. 이렇게 힘으로 뜯어야지만 떨어지는 투표용지까지 보관 방법도 문제가 많았어요. 우리의 소중한 투표용지를 삼립 빵상자에 넣어서 보관하질 않나. 진짜 무슨...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 전북 전주에서는 교부된 투표용지 수보다 투표함에 넣은 투표지 수가 10장이 더 많이 나온 해괴한 일도 있었습니다. 해명할 방법이 없는 선관위는 이 어처구니 없는 숫자를 지금까지도 홈페이지에 그대로 게재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한하게도 지고 있던 민주당 후보들이 사전투표함만 열렸다 하면 역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가운데 민주당이 12명의 당선인을 냈는데 모두 총선 당일 투표에서는 졌지만 사전 투표함이 열리면서 역전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부산 남을 지역구 개표 중반부터 90% 정도까지는 이 후보가 근소하게 남아 앞섰습니다. 하지만 자정 넘어 사전 투표함이 열리자 승부가 뒤집어졌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이렇게 대답했죠. 본투표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우리 유권자들은 다 젊고 트렌디해서 사전투표해요. 라고요. 안타까운 건 이 당시 이렇게 충격적인 증거가 나왔음에도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해서 흐지부지 묻혀버렸는데요. 하지만 부정선거 논란은 4.15 총선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이후 선거에서도 계속해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죠. 이 부정선거에는 양정철이라는 핵심 인물을 알아야 해요.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애 측근이자 민주당의 킹메이커, 민주당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전략을 짜는 사람이에요. 2019년 3월 양정철과 국정원장의 부적절한 만남은 큰 논란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애 측근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최근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만찬 회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야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정원의 정치 개입이 의심된다며 반발했습니다. 서울 논현동 식당가에서 두 남성이 나란히 걸어 나옵니다. 지난 21일 두 사람이 한정식 집에서 만찬을 겸한 회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정보 권력자와 민주당 내 최고 공천 실세, 총선 전략가의 어두운 만남 속에서 우리는 당연히 선거 공작의 냄새를 맡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날 양정철은 국정원장과 무려 4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는 적절하지 않은 만남이었다며 부정선거와 관련된 의혹이 나왔죠. 그런데 더욱 충격적이었던 건 그 이후의 일인데요. 민주연구원의 양정철 원장이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방중 기간 중국 공산당의 연구와 교육기관인 당교와 국무원, 외교부, 남부 선전의 산업 현장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이 선거 전략을 짜는 사람이 국정원장을 만나 비밀 회동을 가지고 중국 공산당과 정책 협약을 맺었다? 그리고 양정철은 천재 IT 개발자들이 모여있는 텐센트를 찾아갑니다. 텐센트 기억나세요? 중국이 자국민들의 모든 대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검열하는 도구, 중국판 카카오톡, 위챗을 개발한 회사죠. 텐센트는 카카오톡 같은 단순한 IT 기업이 아니에요. 중국 공산당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곳이죠. 국회의원 선거를 1년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 민주당의 이러한 행보는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총선 3달 전, 이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은 2020년 신년사에서 이런 발언을 합니다. 올해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해입니다. 금품 선거, 거짓말 선거, 공무원의 선거 개입 등 선거 범죄에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선거 범죄에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의미심장한 발언이죠. 그리고 얼마 뒤 중국 우한에서 발생된 코로나가 한국에도 퍼지기 시작해요. 이때 기억나시죠? 한창 중국에서 코로나 환자들이 계속해서 국내에 입국을 했고 한국의사협회에서는 무려 6번이나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중국인 입국을 막아야 한다고 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중국인들에 대한 아무런 제재 없이 입국을 허가했고 2020년 3월 정부는 중국 입국자를 포함한 해외 입국자들이 머물 수 있는 임시 수용 시설을 마련합니다. 수원시가 입국하는 모든 시민들을 밀착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수원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입니다. 외국에서 돌아온 시민이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동안 머무는 임시생활시설입니다. 와, 이건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나라의 중요한 선거를 한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선관위 연수원에 무증상 해외 입국자들을 수용한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는 계속해서 선관위 연수원에 중국을 포함한 해외 입국자들을 실어 나르고 있었고 이때 언론들의 최대 관심사는 바로 국회의원 선거였어요. 이번 총선은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언론들과 다수의 전문가들이 선거 결과를 예측해본 결과 누가 이길지 예측이 어렵고 팽팽한 승부가 될 것 같다는 결론이 나왔죠. 민주당 내부에서도 130석 정도가 목표라고 했고요. 130석 정도를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지 않나. 그런데 다소 황당한 주장이 나왔습니다. 막판 선거 판세도 궁금하시죠? 여권에서는 과반을 넘어서 180석을 얻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이번 총선에서 국회의석을 180석 차지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소극적으로 말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저는 하여튼 범진보 180석은 미래통합당을 배제한 채 법안을 처리하고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수치입니다. 당시 민주당은 128석이었는데 이번 선거로 무려 180석을 얻을 거라는 예언이었죠. 그렇게 진행된 2020년 4.15 총선.
네, 민주당과 시민당 합쳐서 과반 의석 달성이 예측됐습니다. 전체 300석 가운데 민주당은 시민당과 함께 전체 의석의 5분의 3인 180석을 차지했습니다. 거대 여당이 된 민주당은 국회에서 개헌을 제외한 모든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소름 돋게도 민주당의 180석은 현실이 됐고 전문가들 또한 이런 결과는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며 의아해했죠. 저도 선거를 한 30년 이상 분석을 했지만 이렇게 압도적으로 여당이 승리할 거란 거는 전혀 예측 못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장면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크게 이겼는데 민주당은 왜 이렇게 경직된 느낌이죠? 기뻐서 방방 뛰는 리액션이 나와야 정상 아닌가요? 심지어 이번 총선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1등 공신 양정철은 총선이 끝나자마자 하루 만에 도망치듯 당을 떠납니다. 너무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주셔서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대체 뭐가 무섭고 두렵다는 거죠? 이후 양정철은 정치계를 아예 떠나 야인이 되겠다고 했고 민주당의 핵심 인물 또한 하루 만에 사퇴해버립니다. 민주당 이근영 전략기획위원장도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결과라며 당 지도부에서 물러나겠다고 했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민주당의 압도적인 승리를 이끌었던 핵심 인사들이 승리를 만끽하고 기뻐해야지 도망치듯 당을 떠난다? 글쎄요, 이들은 분명 뭔가를 알고 있어 보이죠. 2022년 3월 4일 대선에 출마한 윤석열은 선거 유세 중에 부정선거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재작년 4.15 총선 때 사전선거가 좀 부정 의혹이 있지 않는가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만약에 백신한다면 이 나라에서 살 수 없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윤 대통령은 선거 막판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로 이재명 후보를 단 0.7% 차이로 이기게 됐죠. 이렇게 힘들게 이긴 윤 대통령은 취임 후에 국정원과 함께 선관위를 점검했고 그 결과 1, 2, 3, 4, 5 같은 황당한 비밀번호와 1200건이 넘는 채용비리, 해킹 가능성과 부정선거 의혹까지 수많은 문제들이 드러났어요. 이에 국정원은 선관위의 점검과 보안 컨설팅을 하려고 했지만 선관위는 자신들은 헌법기관이라며 이를 거부했고 정부가 계속해서 요구해오자 어쩔 수 없이 정보의 5%만 공개를 했고 나머지는 비공개했죠. 심지어 점검할 시간까지 제한해가면서요. 사실 선관위와 관련된 문제는 이번만이 아니었어요. 2007년 내부 고발을 해 파면당했던 선관위의 전 직원이 죽기 직전에 양심선언을 해서 선관위의 실체를 폭로하기도 했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 2024년 12월 3일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이번 계엄은 국회에 특수부대를 보내 국회를 봉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국회가 아니라 선관위가 핵심 타겟이었어요. 무려 300명에 가까운 병력이 선관위에 투입되었는데 언론에서는 이들이 선관위 서버를 촬영했다는 내용만 보도를 하고 대체 이들이 왜 선관위를 찾아갔는지 뭘 했는지는 제대로 밝히지 못했어요. 그런데 12월 23일 한 민주당 의원의 입에서 폭탄 발언이 나옵니다. 이번에 연수원도 계엄군이 왔다 갔죠. 네. 거기에서 감금과 통제 사실이 있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알고 있지 못한 사항입니다. 아니, 여기 보도가 나와 있잖아요. 이런 걸 제대로 확인 안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전기를 들고 다니면서 연수받는 사람들 통제하고 입출입을 막았다는데 그게 감금이지 통제지 뭡니까 그럼 도대체?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이제 와서 확인한다고요? 선관위 사무총장은 자꾸 모른다고 아니라고만 하는데 정말 그런 일은 없었던 걸까요? 여기에 민주당은 알게 모르게 또 한 번 크로스체크를 해줬는데요.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자 내일 아침 선관위에 가서 선관위 직원 30명을 납치 구금하라는 임무를 줬습니다. 무력은 어느 정도 사용을 해야 되느냐는 질문이 요원들 간에도 있었고 제압하고 케이블 타이로 손목과 발목을 묶고 루건을 씌울 정도로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믿기지 않아서 여러 확인할 만한 루트로 확인을 했고 제보자의 어떤 신빙성은 충분히 있는 겁니까? 아주 그리고 얼마 뒤 스카이데일리에서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개헌 당일 납치된 선관위 직원들의 정체는 중국인 해커였고 이들을 체포해 일본의 미군 기지로 압송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죠. 이번 작전은 윤석열 정부와 트럼프 정부의 합동작전이며 미국의 비밀작전팀 블랙옵스가 주도했다는 추가 보도까지 나왔어요. 중국 간첩들은 한국과 미국의 선거 조작에 개입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댓글 조작에도 관여했다고 하죠. 와, 저는 이게 진짜라면 정말 소름이 쫙 돋을 것 같아요. 과연 이 기사가 정말 사실일까요? 12월 23일 국회에서 언급된 기사 내용 중 대형 버스 총 3대가 농업박물관에 진입했다고 적혀 있는데 이 영상은 민주당 의원실에서 공개한 실제 CCTV 영상인데요. 계엄군 버스가 진입하는 장면과 나가는 장면만 공개가 되어 있고 그 중간 부분은 잘려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버스가 철수할 때를 보시면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게 보이고요. 이 영상은 CBS에서 공개된 영상인데 제가 깜빡이는 걸 편집으로 잡아내 봤는데요. 손이 묶인 채 끌려가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들은 마치 두건을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아까 증언 기억나시죠? 두건을 씌울 정도로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나 충격적인 내용에도 대형 언론들은 침묵했어요. 민주당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지난 20일 6대 은행장과 간담회를 가진 이재명 대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특정 매체를 언급하며 은행들이 광고를 하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대표 발언 이후 실제로 몇몇 광고주가 광고 중단 의사를 밝히자 항의 차원에서 아예 백지 광고를 낸 겁니다. 이 기사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굳이 이렇게 논란이 있는 발언을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재명 대표의 이런 발언은 이 기사의 신빙성을 높여주는 것 같네요. 이런 상황 속에서 1월 20일 미국에선 트럼프가 취임했습니다. 이날 트럼프는 주한 미군과의 화상통화를 했는데요. How is it going over there? How is it doing? Every day we train, stay hard. We plan for anything that you possibly could need us to do. The alliance is strong, and we're ready to receive you, Mr. President. But I would like to just thank you all, and I'll see you soon. 미국은 전 세계 70여 개국에 총 800여 개의 기지를 두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곳들 중에 하필 주한 미군 기지에 가장 먼저 전화를 했고 곧 보자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죠. 만약 이번 부정선거와 관련된 일들이 전부 오피셜로 밝혀진다면 이건 정말 세계가 뒤집힐 정도로 엄청난 파장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부정선거와 관련된 의혹들이 점점 수면 위로 떠오르자 여기저기 관련된 인물들의 망언들도 속속 들리는데요. 제 생각은 이 보안 시스템이 침해를 당해서 해킹을 당해서 결과가 조작되는 그런 경우는 반드시 발생을 하는데 그렇다 하다 보니까 부정선거는 성공할 수는 없지만 선거 자체가 불능이 됩니다. 소소한 부정행위들이 발견될 수는 있으나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주장과 같은 조직적인 부정선거는 상상할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선거가 뭐죠? 한 표 차이로도 결과가 바뀌는데 이게 선관위 사무총장과 전 헌법재판관이라는 사람이 할 말인가요? 그리고 저도 이건 최근에 알게 된 건데 선관위원장이 대법관을 겸직한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자기 잘못을 자기가 판결하는 거나 다름없죠. 무슨 역할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경찰과 도둑놀이처럼 경찰도 했다가 도둑도 했다가 스스로 다 하는 건데 이게 과연 공정한 재판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철저히 파헤치고 싶어 하지만 국민의힘은 부정선거에 대한 언급을 꺼리는 모양인데요. 대통령의 복귀보단 조기 대선을 원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죠. 왜 그럴까요? 이 영상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하기 전 통화 내용인데요. 제가요? 민주당보다 국힘 더 싫어요. 왜냐? 민주당이 이렇게 내로남불로 헤쳐먹을 때 국힘원들이 싸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분들은 그러니까- 뭐 했습니까? 그러니까 저 혼자 싸울 때 이놈들 싸웠어요? 저는 정권 교체하려고 나온 사람이지 대통령 하려고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알아요. 예, 예. 네, 저는 예. 대통령 예, 저는 예. 그런 자리 자체가 저한테는 예, 예. 괜찮습니다. 솔직하니까. 그러나 예, 예. 어쨌든 이거는 엎어줘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국힘에 이걸 할 놈이 없어. 제가 만약에 나중에 입당을 하더라도 그거는 그야말로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한 거지. 제가 국힘에 보수 당원이 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수 진보가 어디 있습니까? 맞아요. 정상과 비정상, 상식과
무례한이 있는 거지. 네. 보수 진보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당시 언론들에서는 부적절한 대화라며 비판했지만 이런 상황들을 다 알고 나니 어떤가요? 전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게 됐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좌우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이 아니라 썩을 대로 썩은 이 나라의 암적인 존재들을 도려내고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려는 진심이 느껴지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조기 대선 같은 이상한 여론몰이에 휘말리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의혹들을 끝까지 밝혀낼 수 있도록 부패한 정치 세력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실어줘야 해요. 대통령도 말했죠. 우리나라는 지금 전쟁 중이라고요. 우리가 이 문제를 외면한다면 그 대가는 결국 우리 모두가 짊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 또한 우리나라의 위기를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영상을 만드는 중이고 제 영상을 이상하게 해석하거나 의도가 왜곡되는 일은 없었으면 해요. 일단 내 나라를 먼저 지켜야 우리의 자유로운 삶도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죠? 정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저희들을 믿고 여러분들 용기 잃지 마시고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으로서 하여튼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믿으시죠?